안녕하세요. 아, 조금 늦은 답변이 됐네요. 제 식대로 이어폰 꽂고 조용히 들으시면서 그냥 수다 떠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게요. Q&A를 저한테 주셨고 뭐 몇 가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근데 아주 개인적이고 또 어떤 저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지점들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저렇게 아이를 키우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없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육아서를 많이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제 제가 책을 쓰면서 육아서를 좀 이제 많이 보게 되고 뭔가 이제 확인하는 지점들이 생기기도 했고, 그리고 또 뭐랄까요, 그냥 저의 어떤 좀 조금 더 확고해지는 다짐들,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뭐 어떤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한다기보다는 좀 생각을 열어드리는, 그리고 또 어떻게 아이를 육아를 하시면서 그래도 저보다, 저희 아이 6세니까 이제 곧 7세가 되는 저희 아이보다 어린 아이를 지금 키우고 계시는 분들은 궁금한 것들도 있으실 거고, 그냥 옆집에 있는 내 아이보다 더 나이가 많은 어떤 아이 엄마의 엄마의 또 그런 거 궁금하잖아요. 뭐, 어떻게 키우지? 그냥 이 정도만 들으시면 될 것 같고, 또 제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하려고 합니다. 뭐 질문은 한 서너 가지로 추려졌어요. 그래서 일단 이 질문들 해주신 것들 조금씩 답변을 해드리고, 제 생각이죠, 어떻게 보면 해드리고, 그리고 영어나 뭐 다른 전반적인 어떤 홈스쿨이나 교육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은 다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질문 주셨던 거는 다누는 수학이나 과학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다른 영역을 어떻게 관심을 주시며 어떻게 하실 건지 여쭤보신 분이 있었어요. 수학이나 과학을 좋아해요. 근데 그게 우연중에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중에 다시 찬찬히 다른 이제 영어로 홈스쿨을 하거나 그냥 영어 이외에 어떤 식으로 얘가 장르가 확장이 됐고 여러 가지 그냥 어떤 넘나드는 아이가 됐는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개월수로 나눠서 이제 제가 얘기를 차분히 해드릴 건데, 다른 동영상에서 오늘 지금 이 동영상에서 답변을 드리는 부분은 6세죠. 6세인데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보통 지금 다누 친구들을 보면은 뭐 태권도도 하고요, 남자아이들 뭐 피아노도 배우는 친구도 있고, 뭐 그러니까 악기를 배우는 친구들도 있고, 음악을 뭐 과학을 하거나 뭐 수학을 하거나 뭐 하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저도 역시 시도는 해봅니다. 시도는 해보고 한 몇 달 전에 태권도도 저희 집 앞에 이제 있어서 한번 보내봤어요. 거기 유아체육을 하는 곳이니까. 왜냐면 다누가 5세 초반쯤에 유아체육하는 데를 다녔었는데 거기서 참 즐거워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 갔는데 아주 즐거워하길래 태권도 학원에서도 이제 유아체육을 한다 해서 또 그런 좋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잠깐이지만 이사를 와서 다시 태권도 학원을 보내볼까 해갖고 물어봤죠. 저는 일단 다 물어봐요. 애한테도 다시 한번 도전해볼래? 한번 해볼래? 했더니 아이가 이제 겉으로만 보기에 태권도가 또 얘가 어린이집에서, 지금은 유치원 다니지만 어린이집에서도 태권도를 또 체육할 때 배우기도 했고 집에서 막 태권도 자세도 가르쳐주고 하길래 제대로 한번 배워볼까 해서 6세 5월 6월 그때쯤 이제 한번 시도를 했죠. 근데 아이가 다니고 한 3번 4번 다니더니 너무 너무라기보단 조금 힘들어 했어요. 왜냐면 이제 태권도를 하기에 이제 아이가 어떤 규칙 안에서 뛰어야 하고 규칙 안에서 걸어야 하고 규칙이 좀 많았던 거죠.
근데 아이는 그 규칙이 싫었던 거예요. 자기는 유아체육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냥 막 놀고 뭐 그런 것만 생각했는데, 이제 태권도에서 이제 한 그런 유아체육은 조금 더 규칙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계속 태권도를 하고 싶니? 했더니 싫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나는 7살 때 시작할게. 그러길래 네. 그래 그럼 그렇게 그때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자. 더 기다려보자. 네가 더 원할 때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체육 쪽은 그렇고요. 수영 또한 아직은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아직은 좀 어리지 않나라는 생각해요. 그리고 단우 같은 경우에는 뭐 해외나 제주도나 뭐 아니면 뭐 아빠 따라다니는 뭐 어떤 바다 이런 데서 그냥 그러니까 물을 좀 두려워하지 않는 정도고, 그리고 뭐 스스로 뭐 잠수하는 방법을 터득했다거나 물과 아주 친해졌던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당장 뭐 어떤 정형화된 그걸 가르치고 싶지는 않아요. 좀 뭐 자유형이나 이런 거가. 아이가 아직 태권도의 규칙도 힘들어하는데 수영을 아직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평형 자유형 뭐 이런 거 말고 아직 더 바다를 좀 즐기기를, 바다나 이제 물을 좀 더 즐기고 그런 것들은 좀 천천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거를 학습의 개념 혹은 뭔가를 배우는 개념으로는 지금 체육 쪽은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미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미술도 지금은 아이가 지가 원하는 걸 그리고 색칠하고 마음대로 해보고 상상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은 학원에서 뭔가를 하고 뭔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아이가 뭔가 접근하는 방법보다는 아직은 더 자기 스스로 뭔가 하고, 그리고 미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동영상에 제가 언급을 해드릴 건데, 저는 미술도 아이가 뭐 촉감, 뭐 오감놀이 뭐 이런 것도 뭐 간간히 하긴 합니다만, 미술이라는 거를 본격적으로 아이한테 어떤 제가 그리는 모습, 색칠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는 뭐 그리고 어떻게 뜯어서 붙이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미술을 할 때 하는 그런 어떤 기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뭐 물을 적게 쓴다거나 뭔가 물을 좀 더 많이 써야 한다거나 이런 걸 설명해 주거나 하는 부분은 아이 스스로 하게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한 5세 한 중반부터 이제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냥 아이랑 같이 했고, 저는 그리고 혼자 하게 냅두지 않고 학원에서도 혼자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가 뭔가 그림을 그리면 옆에서 그림을 구경을 하다가 지가 발동을 해서, 보통 아이들은 막 뭔가를 엄마가 하는 걸 좀 따라 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서 조금씩 배우고, 그리고 저희 단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림을 그릴 때 엄마보다 난 아직 잘 못하니까 하고 이제 그런 부분 되게 약간 아직 좀 자신감 없어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모든 거에 다 자신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그거 되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이하고 미술 활동을 하고 싶다 하면 저는 제가 그리고 싶은 걸 그리고 옆에서 아이는 또 저를 간간히 보면서 따라 해보기도 하고 또 지가 원하는 걸 그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냥 그 시간이 되게 좋고, 그리고 미술이라는 거 역시 전 좀 정서적으로 그냥 다가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뭐 피드에도 인스타에도 올려드렸듯이 어떤 엄마가 옛날에는 이런 그림을 못 그렸는데 그릴 시간이 없었어. 엄마 공부하느라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도 그랬고 바빠서 못했는데 너랑 하니까 너무 즐겁다, 너무 좋다. 엄마 이렇게 그림 그리니까 너무 좋아. 옛날에 아마 엄마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림 그리는 거 참 좋아했던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엄마가 그림 그릴 수 있고 너랑 같이 그림 그린다는 게 참 진짜 너무 좋다 하면서 제 감정을 이야기해주고, 그 시간에 대한 그 미술을 하면서 그 시간에 대한 그 정서, 그날의 어떤 분위기와 정서 이런 것들을 나누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로 저는 미술도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수영이나 이런 체육 이런 것도 아직 아이의 악력, 그리고 아이의 어떤 피지컬, 그 신체적인 어떤 그런 능력치가 아직 7살 때하고 다르고 8살 때 더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천천히 뭔가 기술을 배우는 부분들은 좀 천천히 가고,
단지 저랑 같이 그냥 놀이터에서 놀고 저랑 같이 한 번씩 공차기 하고 밖에 나가서 그리고 바다에 가서 같이 첨벙 뛰어들고 바다를 무서워하지 않는 정도, 물을 좀 무서워하지 않는 정도, 거기까지.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아이가 원하는 어느 시점에, 악기도 마찬가지예요. 피아노 저희 친정엄마는 빨리 가르치라고 하고, 저희 남편도 아이가 수학을 좋아하니까 피아노로 연결을 해봐라, 음악도 수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아직 저는 손가락도 작고 그런 거를 굳이 지금 도레미파솔라시도 가르쳐주지 않고 자연스러운 어떤 시점이 올 거라고 그걸 기다려요. 저는 그런 거에 급하지 않고 누구 엄마가 뭐 가르친다고 해서 그런 거 동요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모든 건 자연스럽게 찾아온다고 생각해요. 어떤 계기 같은 것들은. 그리고 저는 아이가 가진 어떤 우연성, 그리고 아이가 어떤 걸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 그 우연성, 그런 찰나들을 엄마가 미리 정하고 그거를 스케줄을 하지 않아도, 그걸 급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온다고 생각을 해요. 뭐 가깝게 저희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음악을 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시작했지만 지금 너무나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아이가 그걸 열심히 하고 음악에 집중할 수 있었던 그 아이의 정서나 그 아이의 세계를 제가 같이 많이 들여다 봐줬고, 많은 대화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단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아기가 아직 저는 아직은 많이 놀 때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수학이든 과학이든 무엇이든 아직은 자연스럽게 접하는 거, 그냥 엄마랑 놀면서 즐기듯이 가는 거, 그냥 그런 걸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학, 과학 같은 경우에 아이가 지금 뭔가 빠르다, 전 빠르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그냥 본인이 원하는 거를 제가 옆에서 지켜봐주고 더 가보는 거, 그리고 그거를 아이한테 이야기할 때 수학이든 과학이든 마찬가지예요. 전 모든 홈스쿨이나 모든 아이하고의 책이든 뭐든 아이하고 대화할 때 절대 그런 경계나 어떤 레벨에 대한 한계를 두지 않아요. 저 스스로도 그렇고 아이한테도 그런 식으로 독려를 해줘요. 수학도 네가 재밌으면 더 해볼까? 그냥 그러다가도 아이가 뭐 힘들어하면 바로 놔버려요. 그리고 그거를 뭐 얘가 뭐 도형을 좋아한다고 도형만 파괴하거나 뭐 그렇게 억지로 하진 않습니다. 모든 걸 그냥 아이한테 맡기는 편이에요. 하지만 분명 그것들을 알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되게 들으실 때 헷갈리는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아이를 놔도 돼. 아이들 계속 바라봅니다. 그 바라본다는 의미가 뭔지를 아마 이야기를 계속 제가 하다 보면은 그런 건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바라본다는 거는 아이한테 어떤 것들을 제시는 해줘요. 그리고 툭툭 던집니다. 근데 그거를 절대로 억지로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리고 아이를 놔둔다고 해서 방치하지는 않아요. 그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동영상의 노출이나 이런 모든 과정들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수학, 과학 말고 다른 영역에 대한 관심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기다리는 편이에요. 급하지 않고 남을 따라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을 지금 하기에도 바쁜 그리고 아이가 지금 수학에 빠져 있다면 조금 더 놔두는, 그 아이가 더 가고 싶을 때까지. 그러다가 어느 날 아이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또 놓고 또 다른 세계를 또 호기심을 갖고 또 그걸 파기 시작해요. 저는 그런 순간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걱정하지도 않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거는 어떤 지금 아이를 발도르프를 보내시고 있는데 애가 너무 그냥 자연과 함께 노는 거에만 너무 가는 것 같아서 그걸 7세까지 보내도 될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제 생각은 저는 그 교육기관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 저는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교육은 어떤 유행이 아닐까? 그러니까 교육을 하는 시스템. 국가에서도 계속 입시제도를 바꾼다거나 뭐 아니면 뭐 어떤 유치원에 성행했다가 또 어떤 프로그램이 또 막 성행했다가
되게 유행같이 왔다가 사라지고 왔다가 사라지고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엇식 발도르프식이나 뭐 어떤 뭐 놀이 중심 뭐 이런 그런 어떤 있잖아요. 그런 뭔가 올해 키워드처럼 느껴지는 그런 올해 유형 뭐 예를 들면 뭐 하부르타식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저는 그냥 본질 항상 늘 본질을 좀 봐요. 그리고 기본과 본질을 보고 그리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 내가 엄마로서 아이한테 지켜야 될 일관성에 대한 것 좀 고민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육의 유행이 오더라도 그거에 별로 이렇게 뭐 갑자기 지금 막 그 뭐라 그러죠? 무슨 코딩이 막 그런 뭐 유행을 하고 코딩이 막 뭔 것처럼 하지만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21세기에 2030년이 다 돼가서 뭐 근미래에 뭐가 되고 뭐가 어쩌고 많이 창의적 주도적 뭐 어쩌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본질적으로는 예전부터 예전부터 창의적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죠. 그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리고 뭐 자연 속에서 함께 노는 건 그건 경험해봐서 아실 것이고 네 하브르타 대화하면서 독서 습관을 기르는 거 너무 좋죠. 그런 것들은 어떤 그 단어에 내가 어떤 몰입이 될 것이 아니라 그 본질적으로 좋은 것들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맞아 그건 좋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아이하고 함께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시도해 가고 하지만 내 아이와 나한테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봐요. 그게 유행이 왔다 하더라도 그것조차 흔들리지 않는 엄마만의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내 아이를 7살까지 이 유치원에 보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그 교육의 어떤 스타일이라기보다는 내 아이가 여기서 지금 행복한가 내 아이하고 대화를 많이 해보시기를 되게 저는 추천을 해요. 물론 저 같은 경우에 한 번에 선택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어린이집을 보냈고요. 24개월 이후부터 6세 중반까지 보냈고 지금은 유치원을 보내요. 이 유치원은 네, 원어민이 부교사로 있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영어 유치원은 아니에요. 여기는 누리과정을 하는 유치원이고 그 방과 후에 영어나 중국어를 가르쳐주는 그런 유치원입니다. 하지만 사립 유치원이에요. 그냥 일반 또 유치원도 아니고요. 집 앞에 가장 가까이에 있었고 제가 호기심이 들었고 그 영재 발굴단 이후에 그 원어민 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들이 아이가 조금 더 학습적으로 욕구가 있다. 그래서 그런 학습적 욕구를 조금 더 풀어줘라. 그리고 원어민들과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게끔 도와줘라라는 그런 어드바이스를 받았기 때문에 한번 가서 봤고 거기에서 무슨 아이가 네. 아이가 많은 것을 무슨 영어나 중국어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아오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 어드바이스에 대해서 제가 그냥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보냈어요.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어린이집에서 6세 반까지 보내보니까 애가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3명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조금 지루함을 느끼고 그래서 이제 유치원 보냈던 유치원에서는 너무너무 바쁜 일정이에요. 놀기도 많이 놀고 뭐 과학 실험도 하고 뭐 많잖아요. 막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또 친구들이 한 20명 정도 되니까 그 안에서 막 즐거운 거죠. 이 또래 친구들과의 어떤 관계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어떤 기관을 보낼 때 그게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뭐든 내 아이가 진짜 즐거워하는지 그런 걸 끊임없이 아이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요? 아이와의 대화, 그리고 아이를 잘 지켜봐야 된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아이가 발도르프든 어디든, 영어 유치원이든, 그냥 일반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거기에서 행복해하고 아무 문제 없고, 그 교육기관이, 네, 그 어떤 원장님이나 선생님이나 마인드가 너무 좋고 한다면, 안 보낼 이유가 없죠. 그리고 거기서 부족한 건 엄마랑 하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내가 함께 놀아줄 수 있고 또 아이가 나랑 함께 놀면서 뭔가 배우고 알아가는 과정을 즐기기 때문에 그거를 즐길 수 있는 아이, 또 내가 지치지 않는 방법, 그리고 함께 뭔가 알아갈 때 얻는 기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일관적인 어떤 자세나 마음이 있다면 어떤 기관이든 저는 상관이 없다고 봐요.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유치원에서는 한글을 아예 가르쳐 주지 않는 곳도 있고요. 어떤 유치원에서는 쓰기를 가르치는 학교도 있어요. 근데 그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내 기준에, 엄마의 기준에서, 그리고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는가 안 받는가에 대한 부분이, 그 스트레스가 단발적인 거냐 아니면 되게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거냐, 그것 때문에 아이가 힘들어하느냐, 그런 부분은 엄마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느 정도 저는 뭐 이제 학원보다는 아직 내만 8세, 초등학교 7세,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 뭐 직전에 한글 떼는 거 어렵지 않게 뗄 수 있다고 하니, 그런 이제 한글이나 영어 읽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이가 어느 순간 간판에 글자를 관심을 가질 때, 책을 읽으면서 이게 뭐야, 이게 무슨 글자야 라고 할 때, 그리고 자기 이름을 쓰려고 할 때 그 모든 클루, 단서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를 보면 알아요. 아, 얘가 이제 글에 관심이 있구나. 그때쯤 조금씩 시도하게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시도를 하게 할 때 거기서 강제적이면 전 안 된다고 봐요. 그게 약속이 되면 괜찮지만 강제적 약속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아주 미묘한 차이들이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언제까지 몇 살까지 보내는 게 좋은가에 대한 문제는 아이와 엄마가 잘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엄마가 아이를 잘 관찰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선택들 안에서 부족한 것은 엄마가 채워주는 그런 방법을 저는 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엄마표는 지금 영어는 책만 읽어준다고 하는데, 네, 그 영어 홈스쿨에 관해서는 제가 그 계열별로 제 아이가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를 조금 천천히 다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떤 분이 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6세 여아와 4세 남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자연에서 막 여기저기 다니고 자연에서 학습하고 그러니까 자연에서 즐기고 놀고 이런 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려고 해서 걱정이 되는데, 한글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개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수학은 일단 동화로 먼저 잘 접근을 하시기를 바래요. 그 부분은 제가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고 다른 말은 안 하겠어요. 수학은 동화를 통해서 많이 아이를 그 스토리로 그 개념들을 상상하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직관적으로 메타인지를 가지게 하는 거, 그 방법이 정말 저는 최고라고 보고, 그렇게 저희 아이도 4살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지금 뭐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아이가 됐다고 봐요. 그거를 문제집이나 뭐 그냥 아주 간단한 막 교구로 뭔가 얘한테 어떤 학습적인 목적을 가지고 들이댔을 때 그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당연히 거부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당연히 이해가 떨어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수학 개념을 익히게 하고 싶다면 수학 동화를 꼭 시작해 보시기를 저는 추천을 해요. 그리고 한글 역시 한글, 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떤 TV에서도 며칠 전에 봤는데, 교과서는 어쨌거나 교과서는 읽어야지 교과서에 무슨 활동을 하라고 하는지, 가를 쓰라고 하는지 나를 쓰라고 하는지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읽어서 이해가 되는 그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7세 중반에, 저는 7세 중반부터 조금 집중적으로 아이한테 한글을 읽게 하거나 쓰게 하는 거를 조금 해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4세 때, 5세 때, 6세 때 다 조금씩 클루가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 단서. 얘가 한글을 이제 써도 돼? 읽어도 돼?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지만 4세, 5세 때는 넘겼어요. 그리고 6세가 되고 이제 한 달씩 해가지고 일주일, 열흘, 15일 이렇게 해서
아이하고 약속을 정하고 그거에 대한 적당한 보상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랑 함께 지금 그 한글 책을 읽는 그리고 영어 책을 읽는 그런 지금 과정을 조금씩 하고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도 역시 강제는 없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에 대한 부분도 다음 동영상에서 다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면 강제될 것이 없다라는 것. 그래서 초등학교 걱정이 되시겠죠. 하지만 자연에서 많이 노는 것은 정말 그때 말고 언제 또 엄마 아빠 따라다니면서 애가 놀겠어요. 점점 아이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엄마 아빠끼리 가라 그러고 아이는 친구들과 놀기를 더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가 어릴 때 함께 하는 거 그런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초등학교 학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책을 그러니까 한글을 떼고 안 떼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책을 잘 읽는 아이냐 즐기는 아이냐가 더 관건인 것 같아요. 책을 얼마나 잘 즐기는 아이인지를 더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고, 그럼 책을 내 아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걸 좋아하게끔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책을 읽다 보면 수많은 책을 읽다 보면요, 이건 역시 메타인지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도 글자를 통으로 읽게 됐어요. 예를 들면 가나다라로 쓰지 않아도 갔습니다, 했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있죠. 이걸 통으로 애가 알게 됐어요. 그 메타인지라는 게 생겨요. 그건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닉스든 한글이든 쓰면서 제대로 스텝을 밟아가는 부분은 아직은 저는 6세라면 아직은 그게 지금 6세까지는 널널하게 가도 상관이 없다. 단지 시도하게 하고 툭툭 던져주면서 아이가 원하는 지점까지, 아이가 원하는 기간까지 가면서 또 잠시 쉬었다가 또 한 번씩 들이대고 던져줬다가 또 그냥 말았다가 이렇게 그냥 끝만 연결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조금씩 하는 정도는 아이가 스트레스 받아 하지 않는 정도. 그러면서 갔더니만 통으로 한글을, 통으로 영어를 읽기 시작을 하고,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이건 역시 우연으로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단지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7살은 조금 다른 문제죠. 7살은 한 중반부터 해가지고 한 3개월 정도는 한글을 함께 앉아서 워크지를 푸는 정도, 그러니까 워크지에다가 쓰고 읽어보는 정도는 조금 아이와 약속을 잘 정하신 다음에 해가는 방법을 추천드려요. 하지만 7세 이전에까지는 뭐 그걸 굳이 그렇게 빨리 읽는다고 읽도록 뭔가 강요하는 부분이 없이 슬기롭게 아이하고 대화와 약속과 타협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은 약속, 타협, 그리고 어떤 적절한 보상, 그리고 아이와 함께 만드는 스케줄, 표, 이런 것들은 저는 경제 습관과 동전세기, 저금통 만들기 등등 이런 여러 가지와 복합적으로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역시 아주 자연스럽게 한 번에 아이하고 함께 하게 되었어요. 그걸 즐기게 되었고요. 그것도 역시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저희 스터디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저희 스터디에 관한 부분은 올해까지 제가 진행을 했고 2년 동안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이끄는 스터디가 아니라, 물론 제가 어떤 보이지 않는 리더가 될 수는 있겠으나 저처럼 홈스쿨을 고민하고, 그리고 홈스쿨을 하는 사람으로서 아이한테 뭘 가르치지가 아니라 아이한테 내가 어떤 태도로 내가 아이와 함께 해야 하지, 무엇을 즐길 수 있지, 무엇을 아이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노력을 하지가 관건인 스터디가 될 거예요. 그게 영어든 한글이든 뭐 어떤 부분이든 간에.
내 아이한테 뭘 가르치지가 목적이 되지 않는 스터디를 할 거라는 것만 약속을 드리고, 그때는 제가 아닌 저와 함께 공부를 하고 스터디를 정말 스터디 연구해보고 고민해보는 그런 과정을 모두가 함께 리더가 돼서 생각을 열고 생각을 확장하는 그런 스터디를 할 겁니다. 워크지를 나눠준다거나 어떤 커리큘럼을 따라간다거나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 네, 아주 엄마들의 모든 아주 빛나는 아이디어를 함께 나누고 자기 각자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나누면서 정말 공동 육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네, 서로 응원을 해주는 그런 대화가 많이 이루어지는 어떤 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년에 그거는 이제 내년에 시작을 하게 되면, 내년 봄에 시작을 하게 되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누구나 와서 스터디 참여하실 수 있고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는 강압적이지 않는 아주 자유로운 스터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리텔에 대한 방법을 물어보셨어요. 리텔에 대한 방법도 역시 제가 다음 동영상에서 자세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10개월 된 아기가 있는데 책 활용은 어떻게 하셨나요? 몇 살에 이 책을 확장하셨나요? 했는데 저는 간단히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돌 이후에 전집 한 질의 전집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게 저희 집에 책이 가장 많이 들어왔던 때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고, 그 전에는 조작북, 헝겊책 뭐 이런 아시죠? 애기들 보는 거 그런 걸로 그냥 조금씩 놀아줬지 책 육아라는 걸 하지 않았어요. 그땐 그냥 애기한테 필요한 것들을 해주고 우쭈쭈 해줄 때였죠. 그리고 제가 아주 정신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책 육아가 뭐야, 그게 뭔지도 몰랐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노래 많이 불러주고 책 조금 그런 헝겊책 조작북 보여주면서 와 재밌다 해주고 제가 읽는 책, 제가 보는 책 물고 빨고 찢는 그런 그냥 애기였어요. 그래서 10개월 아기한테는 책이 아니라 내가 얼만큼 아이를 육아를 하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아이한테 정서적으로 뭐 힘들게 아이의 정서를 민감하거나 힘들게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나 자신의 어떤 다스림,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아주 가장 힘든 시기라고 봐요. 일단 돌 전까지가 정말 힘든 시기고 아장아장 걸어도 이제 힘들긴 하지만 저도 경험상 돌 전에 진짜 힘들었던 육아 자체, 모유수를 하던 단유를 해야 하던 그 많은 과정들이 있잖아요. 기저귀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정말 아주 진짜 원초적인 육아에서 아이하고 내가 가져야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았지, 그때 책으로 뭔가 하지는 않았어요. 책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활용은 몇 살에 확장했냐라고 물으신다면 돌이 지나서부터가 이제 아이하고 했던 것, 그리고 그 아이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8번째 질문은 아이가 영어책을 리딩하는 방법이 뭘까요? 영어책을 어떻게 하면 읽을까요? 했는데 저는 사실 읽는 거는 자연스럽게 됐고요. 파닉스를 하지 않았고 하더라도 정말 저는 파닉스가 간식이고 주식은 아이가 영어로 말을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영어로 말을 하고 표현을 하고 내가 엄마를 통해서 혹은 영상을 통해서 혹은 어떤 외국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행을 통해서 아이가 오감으로 보고 느끼고 뉘앙스를 이해하고 눈빛을 보고 말투와 감정을 보면서 아이가 그 상황을 이해해서 나오는 그 말, 모국어를 습득하듯이 그 말을 통해서 엄마의 입으로 가장 원초적인 여러 가지 원초적인 방법으로 그 말의 뉘앙스를 알아차리는 거죠. 예를 들면 I'm sad 하면은 내가 정말 슬픈 표정과 내 말의 어감과 말투와 이런 모든 거를 보고 아이가 저게 I'm sad가 저게 뭘까 하면서
바라보는 아이가 모국어도 역시 입을 떼기 직전까지 수많은 상황을 같이 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영어 역시 엄마가 해주는 말, 그 해주는 말은 그냥 말이 아니라 it's red, yellow, blue 이게 아니라 it's big, small 이게 아니라 엄마의 모든 오감, 센스를 통해서 아이도 그 센스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가는 네, 그렇게 하는 방법이 더 저는 처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방법에 있어서 말씀드렸듯이 책을 함께 읽었고 책을 통해서 영어를 배웠고 그 영어를 나와 있는 단어와 문장이든 제가 새롭게 봤던 어절이든 구문이든 수거든 그거는 그날 꼭 아이한테 대화로 써먹어 봤다는 그렇게 해서 영어를 5년 6년 동안 지속을 했더니 지금은 이제 조금 아이하고 영어로 홈스쿨링 하는 게 아주 편해진 그래서 리딩은 사실 리딩을 언제부터 해야 될까요?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아이가 영어책을 어떻게 읽었으면 좋을까요? 5세 어머니께서 지금 여쭤봐 주셨는데 글쎄요. 저는 리딩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참 분분하고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방법,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 원서를 읽고 수능 영어를 중학교 몇 학년 때 떼고 그러기 위해서 파닉스를 시키고 저는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방법은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영어에 관한 책들을 잘 보시고 잘 판단을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단지 제가 드리고 싶은 어드바이스는 리딩을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하시던 간에 내 아이가 힘들어 한다면 물어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거 힘들어? 이거 어렵니? 이거 하기 싫으니? 용기가 필요해요. 아이가 괴로워한다면 안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아이가 즐긴다면 해도 되지만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그렇다고 완전히 포기할 것도 그렇다고 막 밀어붙일 것도 아닌 꼭 아이하고는 타협이 필요하다는 거. 정서적 유대가 필요하다는 거. 특히나 이 영어, 특히나 파닉스, 특히나 리딩에 관해서는 굉장한 스트레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이 입장에서. 너무나 낯선 언어고 내가 말도 못하는 걸 읽어야 될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말도 못하는 것을, 내가 생각도 못하는 것을, 내가 생각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걸 읽어야 되는 상황. 그거를 한번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파닉스는 한글과 좀 달리 길게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파닉스는 금방 떼어지지 않아요. 파닉스는 책을 정말 많이 읽어야 하고 그리고 단계라는 게 필요하죠. 단계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단계를 몇 살에 할 거야에 대해서는 저는 여러분의 선택에 이걸 여쭤보신 분이 오롯이 선택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단지 저는 제 입장은 4세 때, 5세 때 욕심을 부려봤지만 경험상 보름도 안 돼서 저는 하지 않았다는 네. 그리고 그것도 역시 때를 기다린다는 네,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9번째 질문은요. 4살 때 한글책은 꾸준히 읽어줬어요. 근데 영어는 한 번도 접해주지 않았습니다. DVD 같은 거 뭐 보여주죠? 라고 하셨는데 영어 접근은 4세, 5세만 되더라도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요. 영상 같은 거 잘 안 보려고 하거나 그래요. 벌써 자기 주장이 강해질 때예요. TV 틀어놓으면 끌려고 하고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처음 접한 아이라면. 특히 그 다각적 노력은 영상을 뭘 보여줄 거야? 책을 뭘 읽어줄까요? 그건 2차적인 문제고요. 1차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건 내 애가 만약 싫어한다면, 내 애가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줘야 되지? 어떻게 내가 정서적으로 얘한테 그걸 이해시키고 함께 할 수 있게끔 하지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 부분은. 내 아이가 심하게 거부해. 책을 집어 던져. 책을 덮어.
영상 틀면 채널 돌리라고 해. 카보 틀어달라고 해. 이때 내가 내 아이한테 어떻게 설득을 하지? 그게 더 그 태도, 엄마의 그 태도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역시 다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10번째 질문에 내 아이가 다른 거는 다 이렇게 고집 부리지 않는데 체육대회를 학교에서 하기로 했는데 안 간다고 하고 의견을 굽히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 하기 싫은 건 안 해도 된다고 말해야 될지, 아니면 그렇게 자꾸 하기 싫은 거 안 해도 된다고 말하다가 나이 먹으면서 고집이 혹시 세지진 않을지 걱정하셨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뭐든지 선택하게 합니다. 할래 안 할래가 아니고 해도 돼 안 해도 돼가 아니에요. 일단 왜 안 하고 싶은지를 들어보고 아이가 이유를 말하지 않는다면 제가 추측을 해서 물어봐요. 그리고 그 물으면은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신 건 체육대회 안 간다는 거에 대한 수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 사건 하나에 그 하나로만 판단을 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아이가 만약 일상하고 좀 다른 행동을 보인다면 그건 제가 책에서도 언급을 해드렸는데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이유로 아이는 거부할 수가 있어요. 뭐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래서 그 거부를 하는 그 감정부터 일단 다 들여다봐야 돼요. 얘가 갑자기 왜 안 간다고 한다면 그게 엄마하고 관계가 지금 안 좋아서인지, 친구와 관계가 안 좋아서인지, 선생님과의 관계, 그리고 체육 자체가 싫어서인지, 아니면 학교에 가는 게 싫어서인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질문과 대화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물론 그렇게 해서 아이가 이야기를 해주면 너무 고맙고 다행이고, 만약 그렇게 해서 아이가 이야기했어요. 엄마, 나는 그게 재밌지가 않아. 뭔가 하는 게 재밌지가 않아. 혹은 거기에서 함께하는 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게 재미가 없어. 뭔가 아이가 자기 의견을 얘기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하지 마라고 단정하거나 그래도 해야지 라고 밀어붙이거나가 아니라 타협, 항상 중간 지점이 필요하다고 해. 엄마가 생각하기엔 이렇고 네가 생각하는 거는 그거야. 그럼 우리 여기에서 너랑 나랑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해서 몇 가지를 제안을 해보는 거예요. 엄마는 이러이러하다고 생각하는데 넌 어떠니? 라고 물어보고, 네 생각은 어때? 엄마는 네가 여기서 네가 다른 아이들이 함께하는 시간을 너도 함께 즐겼으면 좋겠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난 혼자 즐기는 게 싫어. 너는 혼자서 있는 게 좋니? 근데 그 혼자서 하는 게, 혼자서 즐기는 게 왜 좋은 거야? 왜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좋은 거야? 너는 예를 들면 놀이터에서 같이 노는 거는 즐겁잖아? 그런데 놀이터에서 혼자 노는 것보다 함께 노는 건 재밌다고 했었지? 혹은 그러니까 함께 뭘 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됐던 그 비슷한 상황들을 같이 이 아이한테 이야기하고 그 상황과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걸 계속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보는 거예요. 계속 해보고 트라이하고 거기서 타협점을 찾아야 되고, 그 타협점 안에는 아이가 몇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어떤 아이한테 정의를 가르치거나 아이한테 어떤 대화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엄마는 일관적으로 그리고 타협점을 찾아주되 아이가 아이한테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안 1, 2, 3, 4. 그래서 네가 이거를 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걸 할 수 있고 이러한 걸 할 수 없게 돼. 그리고 이런 상황일 땐 이러이러하게 되고 저러하게 돼.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경우의 수들을 엄마가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그 이야기한 것 중에서 얘가 가장 원하는 지점까지를 타협 지점으로 보고 거기에서 아이하고 대안을 이야기해보는, 그리고 아이가 그것들 중에서 엄마가 제시한 몇 가지 해결책들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하면 아이는 그 선택이라는 걸 통해서
직접 자기가 선택했기 때문에 자기의 의견이 들어갔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공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타협하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리고 타협하는 부분에 있어서 엄마가 제시하는 몇 가지의 해결책이나 몇 가지 제안들에 대해서 아이가 직접 선택하게 하는, 그리고 그걸 책임을 갖게 하는, 그걸 약속하게 하는 그런 대화를 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제가 책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어떻게 타협하는지, 어떻게 제시하는지, 어떤 선택들을 하게 하는지, 어떤 책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는지를 허심탄회하게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그것들을 나중에 찬찬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 먹으면서 고집이 세질 거라고 고집은 태어날 때부터 있다고 보고, 그거를 아이가 감정적으로 또 바른 언어로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냐 안 하냐의 문제지, 고집이 없으면 안 되죠. 아이는 인격체니까요. 그래서 또 이런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3살부터 2살 때부터 내 아이가 2살이든 3살이든 내 아이가 30살이든 엄마의 태도, 엄마가 이 아이를 바라보고 엄마가 이 아이한테 대화하는 그 방법은 차별을 두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2살, 3살은 어리다고 내가 수직적으로 이야기해도 되고 감정적으로 막 이야기해도 되고, 20, 30대는 아이가 컸으니까 내가 좀 존중해줘야지가 아니라 아이는 끊임없이 존중을 해줘야 하고, 아이하고는 끊임없이 대화해야 되고 타협해야 하고, 엄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아이가 3살이든 30살이든 일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엄마만의 어떤 권위를 가져야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물론 아이가 점점점 논리적으로 되겠죠. 그러면 그 논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엄마는 행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더 대화가 잘 이루어질 테니까요. 더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테니까요. 네, 그리고 11번째 질문은요. 내 아이는 미술이나 오르다 같은 거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학습적인 활동이나 특히 영어 이런 거에는 좀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좀 단우는 밝은 성격의 활동도 되게 열심히 하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신 분도 있었어요. 저는 너무너무 이건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고 봐요.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게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술이든 오르다든 아이가 좋아하는 게 있다는 건 너무너무 정말 뭐랄까요, 너무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격려를 하되, 과한 칭찬보다는 저는 격려를 더 추천을 해요. 물론 제가 무슨 부모 유형에서 칭찬이 좀 인색하다라고 나와서 저도 좀 놀라긴 했습니다만, 저는 과하게 칭찬하는 부분보다는 좀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저는 그런 태도를 가져요, 항상. 그래서 사실 네가 뭔가를 아주 잘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너무 대단하게 생각한다거나 그게 너무 자만으로 빠지지 않게 그냥 정말 즐기는 거, 그게 그냥 좋은 거, 그냥 좋아하는 마음에 꾸준히 가는 거, 거기 그냥 그 지점까지 저는 봐요. 그리고 또 그게 또 다른 것으로 확장되는 거, 그런 거에 대한 제시,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던져주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내가 미술을 좋아해, 내가 오르다를 좋아해,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세계를 조금 더 확장해 줄 수 있을까, 그게 이제 기본이 돼서 이제 가보는 거예요. 아이하고 다른 세계를 탐험을 하듯이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학습적으로 뭔가 다가간다라기보다는 계속 던져줄 게 뭐가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예를 들면 미술을 좋아한다고 하면 그 미술을 통해서 어떤 영역으로 내가 더 확장시켜 줄 수 있을까. 미술을 좋아하고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해, 색칠하는 걸 좋아해. 그럼 색칠하는 걸 좋아하면 색칠하는 걸로 수학 워크지를 보여주고 여기도 색칠해 볼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게 꼭 어떤 수학 워크지에도 색칠하는 게 정말 많아요. 해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경험을 해보니까 많아요. 수학 워크지에도
1 더하기 1은 2 이거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그지 않아도 색칠을 하는데 뭐 1만 써 있는 건 노란색으로 칠해, 3만 써 있는 건 빨간색으로 칠해 해 갖고 그런 약간의 아주 작은 미션, 약간 놀이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요. 또 미술을 통해서 과학으로 연결하는 실험들을 내가 좀 찾아서 보여줄 수도 있고요. 또 뭐 미술관에 가서 내 아이가 그린 그림과 유사한 것이 있다면 네 그림과 정말 닮았구나 해서 격려를 해줄 수도 있고요. 또 창작 동화 같은 거를 보면서 내 아이가 그렸던 어떤 그림이 있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 속에 누군가가 네가 그렸던 뭐하고 되게 닮았구나. 그러니까 모든 걸 연결고리 지어주는 그런 건 정말 엄마의 어떤 재치라고 봐요. 위트와 재치라고 봅니다. 그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엄마가 가진 위트가. 그런 부분은 또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거나 내 아이가 좋아하는 영역이 있다면 그 영역을 꾸준히 갈 수 있도록 격려를 하되 어떤 세계를 아이가 엿보게 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들을 지어주는 방법들을 고민해 보는 건 좋은 시도인 것 같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또 시도를 해서 되지 않는다면 그건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아이한테 어떤 세계를 보여줄 때 있어서 조금 미숙한 거죠. 근데 그것도 제가 조금씩 트라이를 작은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어떤 내가 내 아이를 통해서 나만 알 수 있는 나만의 그 방법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건 누구도 가르쳐 줄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나만이 알아요. 그래서 그 작은 노력을 해보시기를 저는 되게 추천을 하고요. 내 아이가 뭔가 소극적으로 보여진다라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 역시 반드시 저는 이유가 있다고 봐요. 그게 어떤 환경적이던 어떤 아이가 조금 예를 들면 7살이라도 조금 성숙한 아이여서 뭔가 자랑하는 게 조금 부끄러워하는 걸 수도 있고요. 혹은 그 자체가 정말 재미나 흥미가 없어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 성향상 뭔가 드러내는 것보다는 속으로 상상하고 속으로 자기 세계가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그런 것들도 되게 좋은 관점으로 바라봐주고 또 관찰을 하고 또 내 아이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것들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응원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밝고 나서고 활동적인 아이만 무언가를 받아들이는데 더 열려 있을 거야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그 아이마다 독특한 자기만의 세계 그거를 격려하고 응원을